오늘은 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볼 수 있으면 또 플로어에서 직접 궁금하신 게 있거나 이런 거 많이 질문하고 또 여기 발표하시거나 토론하시는 분들이 많이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저는 한반도 통합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장영훈 연합뉴스 한반도 부장입니다. 오늘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사실은 북한 보도가 지경이 되는데 한 숟가락 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제는 지금 통일부에서 직접 북한 뉴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원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대표님도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사회자이기 때문에 길게 하기보다는 일단 오늘 이 주제로, 그러니까 한반도를 흔드는 북한 가짜 뉴스 생산과 확산 그리고 가려보기 이런 주제로 원래 토론을 갖기로 한 건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그리고 지난 5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춘천 민비료 공장을 던지기도 하면서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드러났고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가짜 뉴스들이 생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소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언론의 소비자로서 어떻게 북한 뉴스를 정확하게 소비해야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앞으로 어떤 우리가 적어도 이 북한 뉴스에서만큼은 좀 합리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논의해보고 고민해보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를 이재훈 기자님께 넘겨서 오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같은 이름입니다. 발표하는 동안만 마이크를 들고요. 발표하는 동안만 마스크를 놓겠습니다. 5월 초, 4월 하순부터 5월 초에 걸친 일이라 다들 뉴스를 보도를 보셔서 대략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는데 발표는 사례를 유형을 좀 나눠서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대부분은 한 건 정도를 빼놓고는 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형별로 하나 분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북한 관련된 보도는 감염병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퍼지듯이 북한 관련 보도 그렇습니다. 띄엄띄엄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언론사들이 이와 관련해서 언론단체나 이런 데서 많은 지적을 하는데도 거의 개선이 안 됩니다. 이따가 몇 가지 편집된 신호지명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보가 빈번하는 이유, 그다음에 확실하지 않는 소식을 매우 비중 있게 처리하는 게 기사 자체에 대한 판단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 관련 오보가 왜 반복되는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오보의 양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오보 사건이 났을 때 늘 빠지지 않고 함께되는 게 86년에 김일성 피격설이에요. 여기 제가 기사의 관련 부분을 약간 인용했는데 일보가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기사에 보면 나와 있듯이 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문을 일면에다 썼습니다. 일면에다 썼는데 그 다음날 국방부 대변인이 김일성이가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방송을 전방 지역에서 실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요. 약간 규명이 필요한 일인데 그리고 나서는 조선일보가 12개면 중에 7개면을 세계적 특종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김일성 주석이 순환공항에 나타나서 즉각적으로 오보거든요. 만약에 일정이 없어서 안 나타났으면 언제까지 한 사람을 죽은 상태로 했을지는 불분명한 거죠. 제가 이걸 맨 앞에 쓴 거는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오보를 했죠. 근데
정부가 그 오보를 사실이라고 확인해 준 케이스에 속합니다. 정부가 나섰을 때는 이 오보의 양상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는 정부가 처음부터 사실상 그거 오보다라고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줬는데 불이 잘 안 꺼졌어요. 이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보면요, 발단은 그런 거예요. 4월 15일이 북한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태양절 김일성 주석 탄생 기념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늘 참배했죠. 근데 올해는 안 했어요. 그런 안 했으니까 특이사항인 거죠. 특이사항인 거예요. 전례랑 다르게 특이사항인 건데 이게 이제 건강 이상설, 사망설로 번지는 결정적인 근거로 계속 활용됩니다. 근데 돌아보면 김정일 위원장은 집권 17년 동안 3번밖에 참배를 안 했어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는 규칙을 존중하긴 하지만 규칙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권 이후에 쭉 왔다가 안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특이사항이긴 하죠. 왜 안 갔을까 생각해볼 여지는 있지만 그거가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이 자체는 뭐 그냥 특이사항으로 넘어갔는데 그 이틀 뒤에 북한 연구자인 정경장 박사가 건강 이상설을 제기합니다. 기자들한테도 보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4월 20일) 밤입니다. 밤에 그 인터넷 매체죠.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데 데일리에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명산 지역의 그 향산 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특각에서 휴식 중이다. 위중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보도에는 시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김영철 통일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했듯이 향산 진료소는 시술을 할 수 없는 곳이랍니다. 저 가보지는 못했었는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기사를 제가 밤에 봤는데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북한 내부 소식통이라 그러는데 최고 지도자가 어디서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를 아는 게 제 경험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심혈관계 시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기 어려워요. 거긴 더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CNN이 보도를 합니다. 이 기사는 좀 오묘해요.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열면 U.S. source North Korea in grave danger of the surgery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 리더가 수술 뒤에 위중한 상태다라고 돼 있어요. 거의 확정적으로 제목이 달려 있죠.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를 주목하고 있다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거는 그 링크를 열면 나오는 제목입니다. 약간 제목 장소를 심하게 하는 경우에 속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CNN이 이 기사를 처음부터 톱으로 처리하지 않았고요. 데일리에이의 보도를 토대로, 그러니까 편집적 조언이나 이런 걸 토대로 썼다가 북한,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의 누군가가 우리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주시하고 있어. 이래서 톱으로 올린 겁니다. 근데 주시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게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하여간 이 CNN이 나오면서부터 난리가 납니다. 주가 떠가지고 환율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 기사가 10시, 4월 21일 10시 조금 넘어서 나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즉각적으로 진단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데 주가가 막 폭락하고 경제에 이상 신호들이 막 자꾸 발생하니까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가 써놨죠, 거기. 애매하게 써있지만 결국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그 CNN 보도는 오보다라는 걸 상당히 추상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다 있는 톡으로 보도합니다. 한겨레신문에 있는 거 아닌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조선일보는 북의 심장이 이상하다예요. 청와대에서 특이동향 없다는 건 부제도 내려와 있어요. 이것만 보면 진짜 심장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3면에다가 이렇게 있어요. 북한 김정일 쓰러진다 3년 되올라 김정은 공백된 김여정이 나서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일면톱에 3면이면 사실에 대해 사실도 굉장히 비중 있게 얘기하는 그런 거고요.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일면톱을 쓰긴 했는데 청와대 거를 이렇게 같이 받쳐서 썼어요. 그나마 조금 나은 거예요. 저희는 용면에 중간에다 썼어요.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진화를 부인을 한 셈이어서 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기적사실을 처리하는 좀 무리한 기사선 어쨌든 그냥 지나갑니다. 그 뒤로 이제 기사가 계속 나와요. 쭉쭉 내려가는데 뭐 태영호 당선자가 김정은 무급된 김평이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이거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북한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논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근데 계속 얘기가 나오고 뭐 일본 신문에서도 김여정이 뭐 대수했다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번에는 NSC 상임위원회가 직접 나섭니다. 4월 23일 날 오후에 NSC 상임위원회가 회의 결과를 짧게 밝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재 북한 내부에 투기 동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제가 98년부터 북한 관련된 보도를 하는데요. 제 기억에는 제가 무엇을 더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제 기억에는 북한 관련된 오보를 NSC가 공식적으로 직접 부인하는 유일무이한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불이 안 꺼집니다. 그래도 불이 안 꺼져요. 뭐 트럼프 대통령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무슨 의료진이 50명이 들어갔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숨타고가 가는 여전히 막 나오는데 그래서 자꾸 그래가 그거 가지고 기사 계속 쓰니까 이번에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나섭니다. NSC 상임위원회가 특이사항 없다, 특이동향 없다고 한 건 기술 정보를 포함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보 평가를 한 것이다. 이 얘기는 위성 자료나 다른 여타의 그 도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평가해서 내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이다. 아무 일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날 태영호 당선자는 태연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거치 못하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5월 1일 되면 지성호 당선자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99%라고 말씀드릴 정도다. 주말께 사망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데 이때 김정은 위원장은 수천 인비로 공장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5월 3일 날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가 사과합니다. 안팎의 압력에 밀려서 여기에 보면요. 정부는 적극적으로 진화 작업을 하는데 진화가 안 돼요. 탈북자도 등장하고 탈북자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자도 등장하고요. 유력 외신도 등장하고 다양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에 속하죠. 그래서 길게 갖고 또 정부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는데도 오보라고 했는데도 다양한 그 행위자들이 계속 상황을 점점 사망으로 몰고 갔다가 극적으로 오보임이 밝혀진 상황이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뭐 당선인들이 사과를 해야 되듯이 북한 뉴스를 가려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에서 살다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다 사실이거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부작용이 큰 반면에 또 성찰의 지점도 꽤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렇고요. 거의 모든 게 나와요. 제가 그 발표에서 뺐는데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더 들어요. 첫날부터. 그러니까 뭐 다양한 세력들이 나오는데 이건 학자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봐야 될 케이스에 속합니다. 오보들이 많아요. 조선일보가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가 북한 소식통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있는 소식통이라고 보니까 조선일보와 탈북자 네트워크가 결합돼서 나온 보도입니다. 이 유형 1에 속하는 거는요. 김영철은 노역형, 김영철은 총살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니에요. 이 기사 나오고 나서 이틀 뒤에 아닌 것이 확인이 됐죠. 이 기사는 이렇습니다. 일면 머리예요. 사실상 사진을 찍고 올리긴 했는데 일면 머리고 또 3면에 이렇게 쫙 펼쳤어요. 이 기사를 잘 보면 이 신문은 상당히 특이한 지면에 속해요. 연구가 필요한 지면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면 머리에 3면을 펼쳤는데 이 기사의 소스가 한 명이에요. 북한 소식통 한 명입니다. 제가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요. 또 다른 북한 소식통이 등장하지 않아요. 북한 소식통 딱 한 명 등장하는데 한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이렇게 일면 토박고 3면 머리를 쓰려고 그러면 뭐 대통령이거나 통일부장관 정도는 돼야 돼요. 한 명한테 들었지만 100% 확실한 거고. 근데 여기 북한 소식통이니까 그런 건 아니죠. 북한에 들어가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건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헝가리 관광 다뉴브강에서 한국인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문들이 일면톱에서 3면은 다뉴브강 소식이에요. 근데 조선일보는 다뉴브강 소식을 옆에 1단으로 밀어내고 김영철 이걸 톱으로 올렸어요. 3면도 이걸 했고요. 이 단독 기사예요. 조선일보 5부 결과적으로 단독 5부가 된 건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네요. 뭐 특정 기사는 하루 벌써 되긴 하거든요.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발표할 때 보면요, 국내에서 조선일보가 거의 반드시다시피 등장합니다. 케이스에 외신에서 CNN이 두 번째 유형이는 김경희 독살설이에요. 2015년 5월 11일 날 CNN이 익스클루시브라고 해가지고 고위 탈북자를 인용해서 고위 탈북자 인터뷰도 나옵니다. 그 다음 유튜브에 있습니다. CNN과 탈북민 네트워크가 결합된 보도예요. 이 보도의 특이점은 그 3개월 전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김경희가 살아있다라고 비공개 보고를 한 게 있어요. 보고가 나온 상태인데 그런데도 죽었다라고 해서 네, 이거는 주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다가 4년 넘게 지나서 2020년에 확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보인 거가 확인된 시간이 오래 걸린 케이스인데요. 외신이 오보를 한 케이스고요. 외신이 오보를 하면 국내 언론들이 부담 없이 받아서 크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인지는 발표 마무리 시간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동료선언 살해 북송 선언 북송 케이스 있어요. 이게 있죠. 작년에 있었던 건데 초유의 상황이어서 국내적으로 뭐 헌법 해석이나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동료선언 죽이고 도망다니다가 잡힌 북한 선원 2명을 이제 정부가 북한으로 보냈는데 여기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 탈북민 출신인 이해란 씨가 북한 소식통을 인용했었습니다. 이 사람들 브로커다, 탈북 브로커다, 산자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날 국회 정론관에서 당시는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랑 기자회견도 해서 정부를 맹비난한다. 근데 2020년 2월 18일 날 리버티 포스트 코리아가 정정 보도문을 게재해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보도했던 데서 스스로 이건 오보다 라고 인정한 케이스를 속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이렇게 해서 오보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탈북자 네트워크가 탈북자가 탈북민 매체를 활용해서 결과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유통시킨 케이스에 속합니다. 최근에 많이 벌어지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유형 4번은 정부가 직접 오보를 생산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이영길 최연설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오전에 밝히고요. 오후에 이 자료를 돌립니다. 왜 돌렸는지 이영철 처형설은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런 첩보를 입수해서 보고한 거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첩보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기자들한테 출입 기자들한테 주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정부 내부에서 곤란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확인되지 않은 첩보 수준이다라는 많은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공개돼서 보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 지면을 보시면 딱 알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정은 노조 개성공단 불끈다 조선이고 일면토 그 옆에 이영길 총장 이달초 도전체요. 북한이 이상한 나라라는 거죠. 개성공단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개성공단 원스톱 중앙일보인데요. 도출 끊는다. 그 다음에 구절 3이 저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번에 옆으로요.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할 거라고 예상하고 낸 거예요. 근데 이영철도 역시 살아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오보가 빈번하냐? 중립적으로 얘기했을 때 북한 취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북한에 갈 수가 없고요. 전화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발표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정보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읽어서 숙달된 전문가만이 지무적으로 그나마도 지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뭔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CNN이 김정위원장 수술비 위중하다. 근데 이제 국무위원회 선임 이런 데 전화 걸어가지고 거기 대외 홍보 그런 데도 이제 전화를 이런 거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아닌데요? 그럼 아니라고 보도하면 되는데 전화 안 받아주기 때문에 평양에 기자들이 있지만 전화 안 받아주고 확인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요.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북한이 뭐라 그래도 잘 안 믿어요. 한국 언론도 그렇고 서방 언론이 북한이 뭐라고 발표를 해도 일단 그걸 액면 그대로 잘 들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취지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보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오보를 하면 피해 당사자가 정정 보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그 손해배상 같은 청구예요.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 이런 거 있잖아요. 공연이 허위 사실을 입혀 그런 건데 여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오보. 그러니까 오보를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사과 안 하고 계속 기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북한 관련돼서 누구 산 사람 죽여놓고 나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문제도 있는 거예요. 취재를 할 때 이게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느냐.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냐 장관이냐 아니면 말단 공무원이냐 국장급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직접 다루는 사람이냐 아니면 관계없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신뢰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당연히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비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문을 들었다 하고 내가 그걸 확인했다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뭐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들었다거나 이건 좀 다른 문제고요. 탈북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탈북자들이 어디가 나와서 말씀하실 때 보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아요. 특히나 최용호 당선자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자 생활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는지 뭐하고 있는지까지 모릅니다. 편집국장도 하고 청와대 출입기자랑 통화도 하고 그래도 알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매년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브리핑을 하는데도
대통령이 진짜 무슨 생각인지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극도의 폐쇄 사회라고 하는 북한의 최고 리더의 생각과 동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게 얼마나 신뢰도가 있겠는가라는 건 당연히 의심의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오보하고 커뮤니티 좀 다른 건데 어쨌든 기자가 사실이라고 믿고 기술적으로 좀 크로스체크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고 썼는데 결과적으로 오보인 경우가 있고요. 가짜인지 알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사태 때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유튜브에 김정은 위원장 장례식이라는 하는 동영상이 돈 적이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의 장례식 장면을 살짝 교묘하게 편집해서 한 건데요. 그거는 당연히 만들어서 유포한 사람은 가짜 뉴스인지 알고 한 거죠. 그 어르신들이 그거 받아서 보시고 젊은 자식들한테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이냐 문의한 경우가 있대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그런 질문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이제 통칭 가짜 뉴스라고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가 되는 경우하고 처음부터 가짜 뉴스인지 알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처음부터 알고 하는 가짜 뉴스가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서 적대 세력, 상대 세력을 공격하는 무기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1인 소규모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조회수에 따라서 금전적 보상이 달라집니다. 요즘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국면에서는 사업주의적인 부풀리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적 탈북 출신으로 일반계 기자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건강이 이상하지 않다, 멀쩡하다 라고 계속 자기 페이스북에도 쓰고 그랬는데 유튜브에다는 김정은 일가의 도피로 이런 거를 해요. 멀쩡한데 도피로는 이제 예상 도피로는 이렇게 된다라고 유튜브에 사람들 계속 올라가겠죠, 보는 사람이. 근데 도피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와대 무슨 일이 났을 때 대통령이 어느 경로로 도피하는지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밀에 속하는 문제인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더 하겠죠.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이제 극복하자 그러면 북한 관련된 정보의 유통에 우리나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북한 매체가 개방되어 있지 않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시민들이 직접 확인해서 자기 상식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언론을 매개로 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개선돼야 되고요. 그건 정치 상황과 관계가 있는 거고 시민들이 얼마나 요구하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 정보,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마련돼야 되겠죠. 지금은 뭐 북한이 정경부를 할 수 없는데 이 문제는 뭐 입법도 그렇고 언론단체도 그렇고 어느 거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윤리 문제 그건 당연한 거고요. 뒤에 제가 참고로 몇 가지 붙여놨어요. 첫 번째 거만 보죠. 평화통일과 남북화협력을 위한 보도제자 정책 95년 7월 11일 날 발표한 겁니다. 기자협회하고요, 언론노조, 그 다음에 PD연합회 3개 언론단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개 언론단체입니다. 해방가문날 50년을 맞아 거듭나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를 보면 8페이지고요. 7번 보시죠. 각종 추측 보도를 지향한다. 국내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각종 설은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취재원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번 올라가 보시죠. 외신 보도 신중 인용. 외신을 활용한 특정 세력의 목적으로 열어놓은 것이죠. 이거 잘 읽어보시면요.
10번에는 망명자의 증언 취사 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잘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잘 지키면 이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언론사, 그다음에 기자, PD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는 이미 4반세기 전에 언론 3개 단체가 공유한 기준점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토론자분들 말씀하시고 나서 저한테 바로 중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뭐 더 많이 말씀하실 게 있으셨을 텐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많이 딱딱 지켜서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또 한번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중간에 조금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양호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분 드리겠습니다. 양진입니다. 반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도 요약하는 시험을 알려드리고 좀 요약하기 위해서 좀 그 이야기 변하도록 한 신문 씹다, 다시 말해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신문 씹다 그에 대한 현실 취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 가짜뉴스 유형은 뭐냐? 이렇게 우리 이지원 박사님 잘 정리했지만 첫 번째는 최고 지도자 신변 이상행입니다. 그 소위는 사망설, 중퇴설이겠죠. 두 번째로는 로열 패밀리 신변 이상설입니다. 또 김경희 독사설이라든지 김여정 마약 보궐설이 있겠죠. 세 번째로는 그 최고 지도자 척거 당정군 관료들이죠. 그리고 숙청군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기타형이라고 적어봤는데 기타형은 검창리 뭐 핵기지, 핵시설설이라든지 그 김헌각 탈북 그 단체 일꾼 김영식 유통에 국산 마스크 북한 유입설이라든지 또 그리고 지금 또 가짜뉴스를 버티고 있는 그 이해란 씨가 대표하는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여기 있는 그 흉악범죄 선언의 탈북 브로커설이라든지 또 탈북단체를 하고 있는 한국 샌드연구소 여기서는 탈북자 방산 피폭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 가짜뉴스 유행이 있어가지고 기타 행위에 속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짜뉴스 유통 과정은 뭐냐? 이것이 중요한 점인데 저는 뭐 일단 이지원 박사님께서 다 정리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요약하면 크게 생산 유포 재생산의 3단계다. 생산과 관련해서 형식상으로 생산자는 대부분 대북 소유통 또는 북한 내부 소유통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 작전 세력에 의한 기획 생산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포는 주로 언론 매체인데 구체적으로 종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입니다. 특히 CNN에 대해서는 이종 박사님 말씀드린 이미 김경희 독자설이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 신변이사설 유포 어쩌면 역시 기폭제가 됐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CNN은 검증 과정도 없이 지나치게 속보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의 재생산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역할이 컸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은 정부가 특이 돈이 없다. 게시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상영 국회 대통령위원장이라든지 또 장승민 씨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재생산의 부실을 계속 이어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가짜뉴스의 언론 유포 과정이 있어가지고 소위 작전 세력과의 커넥션이랄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국내외의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자금을 만든다. 자금을 만든 사람들이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브를 끌어다닌다. 이 보수 언론들은
탈북단체 브로커들을 만난다. 탈북단체 브로커들을 북중 국경지대에 가서 북한 주민들을 만난다.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대북 소식들, 소위 말해서 내부 소식들 실체는 뭐냐? 이게 다 나왔습니다. 크게는 탈북자 또는 탈북자 연계된 북한 주민, 또 북한과 중국 접경 오고 가는 무역업자, 접경 지역에서 비교적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중국인 또는 조선족 등으로 좀 분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정부발 가짜뉴스는 없는가? 이것도 이준 박사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80년대에 김일성 주석의 피임성이라든지 2010년대 이현길 처형 또 외에도 이것이 크게 보도는 안 됐지만 또 이 주간지라든지 월간지에서 나오는데 장성택 처형 시기에 북한 내란설이라든지 또 특히 태영호 탈북 시기 북한 일터 와해설 이런 것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가짜 뉴스 생산 지원지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가짜 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냐 이것도 좀 중요한 대목 같는데 보통 가짜 뉴스가 생산 소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가진 심리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러한 경향성은 정보의 진실성 그리고 상관없이 이를 믿어야 강한 신념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생산 역시 설사 그것이 거짓된 정보라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를 퍼뜨려서 자신의 신념을 뭐랄까 강화하자 그렇게 분석하고 이러한 가지고 볼 때 북한 관련 가짜뉴스 역시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 퍼져나왔을 때 댓글을 보면 그런 심리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닐 것이다. 신중해야 한다. 이런 견해도 있지만 다수 댓글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바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으면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고 뉴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그렇게 믿고 하는 신념이 강화된 경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이런 기본 심리 때문에 정치적, 상업적 목적의 가짜뉴스 생산의 커넥션이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섯 번째, 가짜뉴스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떠냐? 대다수는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고위층의 신변 이상설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반응한 사례는 거의 없고 추후 신상 공개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불식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준 박사님의 그 글에도 나왔지만 80년 김일성 피계서부 2일 만에 공개활동해가지고 불식시켰고 또 김경희 독사설은 5년 만에 공개활동했고 또 그리고 2010년에 김영철 숙청설은 4일 만에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북한의 공식 반응이 없는 것은 체제의 특성 또 북한 미디어의 환경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짜뉴스에 북한 미디어들이 가짜뉴스에 대응하다가 오히려 숨겨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부작용도 혹시 우려했기 때문에 무반응을 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 북한의 반응과 관련해서 혹시 가짜뉴스 우리나라 서방세에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 때 활용 가능성은 없느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북한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여기서는 진위가 있고 자료도 없다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과 관련해가지고 가짜뉴스를 통한 국가적 손실 이것은 이준 박사님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주가 폭락이라든지 또는 안보 대응에 대한 군사적 비용 유발이라든지 국민 분열이라든지 상당히 있었습니다. 직간접적인 유발할 것들이 있죠. 여덟 번째,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 사례는 없냐?
뭐 이것은 이번 사건의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정원은 국회 정부에 가가지고 설명했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비롯한 NSC 멤버, 또 NSC 회의 이후에도 특위 동향 요청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정부의 공식 멘트랄까 특위 종류는 없다. 이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군대에서 보면 이상무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항상 끝에 보면 특위 동향 없다. 이런 것을 그런데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앞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홉 번째, 가짜뉴스 분별 부분이 없는가. 자,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으면도 아까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가장 상식선에서 첫째, 북한 최고지휘자 신변 이상성을 일단 의심해라. 두 번째, 경제인이나 조선일보, CNN은 과거 가짜뉴스 전력을 가진 언론사 또 의심해라. 그 다음 세 번째, 숙청, 처형급 자극적인 기사도 의심해라.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재생산되면 이것은 더 의심해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찌라시를 이미 찌라시 나온 것은 잘 포장한 그런 찌라시와 비교해보면 됩니다. 이런 것도 의심해라. 이 정도로 가짜뉴스 분별 부분 이야기를 봤고, 마지막으로 가짜뉴스 대응 방법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정부의 역할, 언론의 역할, 전문가 역할 다 있습니다만도 일단은 좀 뭐랄까 자발적인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같은 좀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총리실 사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된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언론협회 그리고 시민단체 이렇게 좀 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공동 기구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속에서 이재용 기자님 박사님 말씀한 여기는 언론의 그 북한 보도 준칙이랄까 이것도 하나의 참고를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2분 정도 남았지만도 아주 지혜한 답 성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토론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짧은 시간에 양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아마도 이따가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아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뉴스와 관련된 문제고 특히나 언론이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늘 언론 감시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김 대표님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들어보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민원연에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저희는 워낙 다양한 주제를 그냥 마구잡이로 언론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거를 못했네, 놓쳤네 그런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패턴이 너무 똑같고 진짜 지적하나 안 지적하나 개선 사안이 전혀 없는 그런 주제는 이제 점점 우리 활동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만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주제들도 좀 덜하게 되는데 저는 북한 관련 오보가 약간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관련 오보는 국민들이 이제 거의 믿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민원연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시민 사이에서 이미 굉장히 빠르게 그것에 대한 불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제법 많은 불신들이 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기자님이 아까 발제해 주신 그 신문이나 통신사에서 나오는 아주 진지한 오보 있잖아요. 아주 진지하고 그럴싸해 보이나 사실은 거의 익명의 취재원에 근거하는 그런 많은 오보 또는 오보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보도들, 카더락성 보도인데 오보인지 아닌지는 언제 밝혀질지 모르는 그런 미제 보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보도보다 저희가 모니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진지한 보도 말고 종편에서 하는 어떤 비아냥거림, 놀림 이런 보도들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많이 이렇게 들려주고 각인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 관련 정보가 살짝 오보여도 우리나라 오보도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오보가 있으면 정정하면 되고 거리도 있고 정보를 얻는 방법도 남한의 국내의 문제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카더라가 있다 하더라도 전 국민들이 일정 부분은 양해하고 감안하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만한 소리 그리고 완전히 엉뚱한 그 비아냥거림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보도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도와 종편에서 그러니까 종편의 시사 토크쇼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보면 TV조선에서 2014년에 제목이 단독 보도예요. 김정은 오른쪽 이마 흉터라는 제목입니다. 이 보도를 보면 김정은의 이마에 일자형 흉터가 났다. 그런데 이 흉터가 무엇일까를 질문합니다. 기자가. 그런 다음에 성형외과 원장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성형외과 원장이 맥주잔을 들고 이렇게 건배를 하다가 여기다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났을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굉장히 진지한 보도를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북한 신형 군복을 입수했다 하면서 또 2016년에는 그것을 직접 쇼호스트처럼 기자가 입고 나와요. 그런데 질이 너무 낮다. 너무너무 얇다. 그렇게 하면서 막 또 놀려요. 진짜 재미있게.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북한은 다니냐. 이 추운 날씨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들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못 살고 또 뭐 그렇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놀리는 거.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정상회담 등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 지금 김정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정상국가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는데 북한이 정상국가라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비아냥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식의 표현들 속에서 제가 지금 TV조선에서 예를 들어 트럼프가 차를 타라고 했는데 왜 안 탔을까요? 폭파시킬까봐 안 탔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보도들이 이런 방송이 나가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 심의 규정에는 물론 객관성 조항도 있지만은 남북 화해에 대한 그 내용들, 그러니까 남북 평화를 기원해야 하는 기본 정신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전혀 그야말로 반대로 가고 있는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북한을 끊임없이 놀려먹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북에서 예를 들어 북에서는 뭐 성을 상품화해서 남해안에 있는 인사들을 매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들도 막 하고 굉장히 다양한 카더라성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기각이 돼요. 아예 심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거의 90%가 다 기각이 됩니다. 기각이 되는 이유는 그냥 그것이 그냥 시중에 떠도는 말이기 때문에 논평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면서 기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정말 끊임없이 찾아서 시비를 넣고 있지만 사실 매우 허망하게 늘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다. 최근에 김영철 조선일보의 김영철 노역형 오보 그 오보가 나왔을 때 신문이 이제 오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아까 정상 국가라고 했지만 언론이 정상이라면 사실 그 정도의 오보가 나왔으면 방송 보도에서 이거 지적해야 되잖아요. 조선일보에 그런 오보가 나왔다. 근데 이런 오보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 이것이 문제고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 우리가 오늘 토론회에서 하는 이런 이야기가 방송 보도나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뭐 매체 비평 뭐 여러 가지 뭐 시사 프로그램 있어요. 그런 것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되는데요. 저희가 당시에 2019년 6월에 그 김영철 오보를 방송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저희가 보니까
5월 31일에서 6월 3일까지 대략 이 일이 이렇게 지나갈 때 KBS가 단 한 건, 그 기간 동안 MBC 한 건, JTBC가 2건을 보도했고요. SBS와 TV조선 채널A, MBN, YTN은 전혀 이 관련된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오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보도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보도를 할 때 이게 TV조선의 오보다라는 말을 한 곳은 JTBC였습니다.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오보들이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좀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은 이것 또한 그닥 그렇게 깊이 있게 보도가 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조선일보나 이게 아주 중대한 오보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언론사들이 어떤 그 오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일종의 국민에게 미디어 교육에 효과를 주고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망신, 사실은 그 창피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해소가 되는데 여론이 좀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종편 시사 토크쇼의 경우에는 그걸 감싸주기 위해서 정말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었다. 이게 지금 와서 오보건 아니건 간에 충분히 할 만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다양한 고용한 전 북한 외교관 이분은 북한이 얼마나 통제된 사회인데 사실 오보를 낸 적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북한 뉴스 전체가 다 오보다라고 하는 식의 반론이 나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소장 센터 굉장히 여러분이 진짜 이게 세트로 나와서 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거는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복잡해서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앵커가 북한이 한 라인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실제로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과거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조선일보의 모스크바 특파원이 개형국이라고 이게 개은퇴를 말한 거래요. 근데 말을 잘못했대요. 개형국이라고 당시에 사회안전부장인가 숙청서를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나오고 얼마 뒤에 그분이 그 매체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오보인가 했었는데 그 특파원에게 모스크바에 있던 북한 공작원이 전화를 합니다. 선생이 그 개은퇴 동물을 살리셨소. 이런 식으로 원래 숙청당할 수 있었는데 보도가 나오니까 그 때문에 공개하고 목숨을 살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감싸다 이제 별소리를 다 하는 그런데 이런 식의 정말 아무 말이나 마구 해도 항상 심의에서는 이게 중징계는커녕 상정도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신문이나 통신에서 만들어내는 오보보다도 그 오보를 활용해서 그 오보가 나왔을 때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는 방송 보도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그게 이제 살아있을 때 굉장히 많이 가지고 놀고 퍼뜨리고 그게 오보임이 밝혀졌을 때에는 감싸는 마구잡이로 감싸는 이런 보도들이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북한의 취재비 1만 달러 요구, 이 TV조선 보도잖아요. 풍계리 취재할 때 1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 보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줬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에 조선일보, 그러니까 TV조선에서 나와서는 끝까지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TV조선은 이 보도가 언론인 2명과 북한 관료를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기자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라고 했고 그러나 신뢰할 만한 언론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이 언론인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풍계리 취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우리 국내 언론들은 이게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돈을 낸 적도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중징계를 받기는 했지만은 TV조선은 이것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오보, 그러니까 우리는 오보가 아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비아냥거리는 그 수준은 정말 도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은 그 오산의 그 미군 기지 앞에는 분명히 간첩이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은 오산에 아파트가 얼마나 싼데 그 한 명 없겠습니까? 가서 북한이 거기 사서 거기서 살면서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계속 찍을 겁니다. 이게 지금 근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것도 전혀 심의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카더라성 이야기들을 우리 그 방송, 특히 방송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이 합의문과 뭐 이게 주신 그 발제자 그 기자님이 주신 많은 내용을 보면 평화통일과 남북화의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자 준칙, 실천 요강 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애초에 거부하는 것 아닌가? 그 이런 정신 있잖아요. 남북 화해라든가 뭐 이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뭔가를 보도를 정상적으로 할 마음이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저는 이 준칙이 참 원칙은 참 좋지만 최소한 네가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지켜라라고 하는 식의 준칙으로 좀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조선일보 기자도 지키는 준칙으로 좀 개선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합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버전이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좀 고치고 이럴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방송심의 규정이라는 것이요.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양성평등위원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이런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니까 그런 데서는요. 우리와 관련돼서 심의를 넣었을 때 계속 기각을 당하면은 그 심의 조항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보도들이 자꾸 기각돼요.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조항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여성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드라마들도 다 심의에 걸릴 수 있게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관계나 통일 또는 이 북한 문제 관련된 오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헌법같이 그냥 간단한 문구 하나만 있고 디테일이 없어요. 그러면 심의에서는 항상 그냥 휙휙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쪽 분야의 심의 규정이나 신문윤리 강령이나 진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강제력이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빨리 좀 개정할 수 있게 그런 압박을 가하고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통일부에서 오히려 해야지 되는 일이라고 왜냐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해달라고 하고 그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심의를 요청하고 그러니까 심의 규정을 바꾸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나 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과연 자신들과 관련된 주제의 보도가 제대로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완전 통제까지는 아니지만 언론이 바뀔 수 있게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했을 때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역시 언론 전문가를 모시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이재훈 기자님께서 지금 출기자를 하시니까 편이고요. 잘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를 보는 입장이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애둘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훈 기자님께서 정리해준 이 모든 것에 들어있는 이 오보 케이스들,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이 오보 케이스들의 핵심은 기본적인 소스는 거의 대부분 다 탈북민입니다. 그 박근혜 정권에서 이영길 처형설 썼던 거, 저는 이영길 그 처형설이라고 하는 첩보 자체가 탈북민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쪽에 이 반응에서 한 25년 기자 생활을 하는데 김정은 사망설이 나왔을 때 제가 아는 탈북민들한테 받은 카톡이 하루에 막
30건씩 되는데 소설을 막 지어내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맞나요? 하고 와요. 그럼 조금 있다 보면 거기에 살 조금 더 붙어서 오고. 사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보도, 대북 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2008년 정권이 바뀌고 북한 정권은 붕괴되어야만 해 라는 믿음을 가진 두 정권이 9년간 집권을 하면서 그 탈북민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유통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진 거죠. 심지어 조선일보 김영철 처형서를 쓴 그 친구는 본인이 탈북민이고 본인이 그 탈북민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이런 설들을 만들어내는데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탈북민 전체는 아니겠죠. 이런 짓을 하는 탈북민들은 제가 봐서는 지금 3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 한 100명 안팎 이 정도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고용환, 안찬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CNN이 쓴 고위 김경희 독설설 쓴 할 때 인터뷰했던 고위 탈북민이란 고위층 출신 탈북민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고위층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탈북자들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쓰거든요. 그러면 저 탈북민은 정말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정보들이 저희들한테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죠. 누구를 만나면 저분은 이런 삶의 경로를 거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들으면 되겠다. 기자들이 알 수가 있죠. 근데 탈북민들은 여기 와서 북한에서 다 중요하던 일을 하던 분들밖에 없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종편의 일부 비아냥거리는 프로그램들 이제 만나러 갑니다인지 만나러 갑시다인지 임한각 모란봉 클럽 그런데 나와서 떠드는 그 예쁘장하게 생긴 친구들이 정말 김정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친구들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은 늘 이제 사석에서 통일부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뭐 하던 사람들인지 신분을 좀 알려주라. 적어도 기자들한테라도 속지 않게. 심지어 태영호도 자기 자기 출신 대학을 속이고 자기 이름도 바꾸고 이러는 판국에 그 태영호라는 사람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샌드 연구소니 이런 데 있는 탈북민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북한 뉴스 언론 보도와 이른바 탈북민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각종 설들을 어떻게 좀 분리해낼 수 있을 것인지. 아까 보니까는 오보라고 하기도 하긴 하던데 지금 더군다나 요새 유튜브까지 만들어지면서 좀 저기 한다는 강명도 같은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사기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 유튜브 만들어서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걸 다 그냥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좀 답답하다. 그래서 이 탈북민 문제들 특히 이런 오보를 조장하거나 오보의 소스가 되고 있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일단 간단히 아마도 크게 답변할 내용이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서 간단하게 우리 발표자님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프로에 계신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탈북민 네트워크 어렵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포럼의 주제가 되고 있는 북한 관련 오보에 관여된 분들은 강력한 스피커죠. 많은 말씀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의심스러운 얘기까지 방송에 나와서도 되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3만 세대라고 하잖아요. 다수의 그 북한 출신 탈북민들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착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또 다른 한편에는 남과 북의 분단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한국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배타적이어서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태용호, 지성호 당선자는 탈북민 네트워크의 강력한 정치 활동의 성과물입니다. 그 성과물의 첫 번째 공적 테스트가 실패인 거죠. 신뢰도가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두 분의 사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요. 그 부정적인 영향은 이 소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F주 탈북민들이 받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북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탈북민과 그 탈북민은 상당히 다른 종류의 생명체이자 사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른 거는 이제 지금 이제 두 분이 그러니까 김학영 대표하고 장경원 부장이 말씀하신 그 맥락, 그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북한 부결이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심각한 수준이었고요. 위키 리스트 그런 데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외교협상 과정에서 공공연히 얘기해요. 어디 나왔죠? 그런 얘기 공공연히 하고 학술 심포지엄도 진지하게 많이 합니다. 이게 망하는 나라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까 이제 개소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따른 부정적인 민심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영길, 처형설이라는 정보 수준에 이르지 않는 첩보를 언론에 직접 한 것처럼 탈북자들이 대거 정치적으로 동원됐습니다. 2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또 그러니까 인권 운동의 측면에서 망명자 조직에 돈을 대주는 재량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망명자의 정계 민주주의를 시작시키는 데 기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돈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돈을 얻기 위한 쟁투가 벌어지는 거고요.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그 조회수와 다르게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곳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망명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벗어났던 휴전선 위이북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뭐 탈권, 뭐 정치적 자유 이것과 관련된 공적인 발언을 하는 행동, 액션을 하는 거가 펀딩의 소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맞물리고 뭐 국내 정치적인 동향에 맞물리고 그러다 보면 원래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물박사인 분들이 다들 있어요. 만물박사인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언론의 그 취재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사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식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남북관계 관련된 보도에는 언론학 교과서에 보면 익명은 딱 두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익명 보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딱 하나예요.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실명 보도가 너무 민감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책임 있는 고위 공무원한테 들었는데
뭐 장관이다, 차관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다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소식통입니다, 그냥. 예? 근데 뭐 단둥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뭐 술 먹다 보니까 옆자리에 누가 얘기하는데 북한 목소리 갖고 근데 뭐 누가 잘못되더라. 이것도 소식통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만 열심히 연구하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열심히 연구 진지한 학자가 내가 분석해 본 바 모종의 이상 조짐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 기사 써도 소식통이에요. 다 소식통입니다. 독자들한테는 다 소식통이기 때문에 기자들과 언론사가 기사로 처리할 때 양식의 꺼리낌이 없어야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그 김영철 노역서를 그 일면 보도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했듯이 한 사람한테 얘기 들어서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최소한 2명이거든요. 취재원은 최소한 2명 한 사람한테 듣고 다른 사람한테 동일한 게 확인됐을 때부터 쓸 수 있고 방어가 가능해요. 오보가 생겼을 때. 그런 거는 이제 언론사가 해야지 되는 거고 뭐 시민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뭐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추적을 해보면 돼요. 당장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눈길을 안 끌게 써도 긴 시간에 걸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틀린 기사를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국면에도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국면이 있어요. 4월 15일 날 안 나타나서 5월 2일 날 나타났을 때까지 얼마 안 걸립니다. 시간 짧아요. 상당히 북한 오보 중에서 짧아요. 집중적으로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등장하는데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때인데요. 그때 기사를 보면 처음부터 쭉 보면요. 누가 신중한지 누가 가능하면 그 신뢰도가 높은 정보나 소스에 의존해서 기사를 쓰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날은 기사도 커지고 눈길도 끌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보도들을 많이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기자도 확인할 수 있고 언론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 이 바이랄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피곤하지만 굳이 이런 소동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싶은 분들은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업적인 이유로든 아니면 개인적인 관심사로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는데 도대체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거 일관성의 측면에서 신뢰도를 스스로 테스트하는 일들이 좀 필요하죠. 말이 그런지 여기까지하고 혹시 뭐 오늘 이 지금 토론을 들으시고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북한 보도를 보면서 들었던 궁금증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뭐 여기 지금 전문가분들, 뭐 언론 전문가, 북한 전문가 그리고 또 필드에서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 나와 계시니까 뭐든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되는 오보가 아니라 의도가 있는 건데 그걸 좀 서로 얘기해 봤는데 왜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70대 때 이런 가짜 뉴스들을 생산하는가 그 진짜 의도가 뭐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세 분 거를 받아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나눠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이거 흥미로운 주제는 별로 이렇게 궁금한 게 없으신가 보요. 내가 앞에서도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들 지금 주눅이 들으셔서 그래요. 우리 전수기 변호사 좀 그 탈북민 관계에서 소송 진행하고 그다음에 연구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저는 장영 기자님이랑 이재용 기자님 말씀 많이 공감했는데요. 3만 4천 명의 탈북민이 지금 와 있는데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수로 강하게 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체인 걸로 생각하는
한 15년, 20년 동안 저와 이제 정말 마음으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첫 번째 제 질문했던 게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모두 다 만물 박사이신 건가? 라고 했더니 저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만약에 어떤 상골 마을에서 나고 자라서 북한은 또 폐쇄사회고 언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그런 것 방송도 제대로 못 보고 그런 사람이 남한에 왔다면 북한의 정치 문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냐? 결국에 그거를 본인들이 이렇게 만물 박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언론에서 탈북민을 불러주는 가치가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얘기를 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러주고 인터뷰 비용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그런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작가들이 우선 대본을 다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는 그 탈북민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럼 너 자꾸 많이 불러줄 거고 앞으로도 이제 활동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런 대본 같은 것도 통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언론에서 그런 거 목소리를 요구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본인의 가치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본인의 가치를 도전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알고 두 번째는 제가 그냥 도대체 왜 특정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다 알지 못하는 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왜 하시는 거냐라고 여쭤봤을 때 말씀하시는 건 그 남조선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 착한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PD, 작가, 그다음에 조명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된대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야 그 방송 관계자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좀 더 자극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나가는 게 예능 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맞춰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상태라면 그런 탈북민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혹시 전문가들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다른 분 혹시 예, 저는 그 경남도청에서 공무원인데요. 그런 거 처음 왔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하고 해서 그 인터넷 초기에 보면 그 굉장히 자극적인 인물론이나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외계인이나 뭐 지구가 팽팽하다거나 달에 인류가 미국이 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많고 또 유사의 역사 그러니까 뭐랄까 한민족이 뭐 세계 지배 한민족 역사 몇만 년 된다 그런 게 인터넷 초기에 굉장히 많았고 유튜브 초기에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 보면 그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점점 그런 콘텐츠의 영향이 줄어드는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그 전문가들의 제일 좋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면 이런 문제를 북한 관련된 이런 자극적인 가짜 보도는 굉장히 천박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천박하고 아주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체계의 생산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좀 속도가 좀 제한이 가능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혹시 그런 관련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보가 보기에 의도가 뭐냐? 그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서 사망까지가 최근에 소동의 가장 근거가 되는 태양절 참배 부작인 거죠. 그러니까 특이도 제가 처음에 특이 동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간부들이 참배한 거를 인터넷으로 기사를 쓰고 나서 취재를 했습니다. 북한 담당이고 돈을
정치부 기자니까 당연히 취재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 있는 건지, 왜 안 나타난 건지. 저 두 가지예요. 질문은 왜? 그럼 어디에 있는데? 이 두 가지거든요. 왜는 물어도 몰라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태양절 참배를 올해 왜 걸렀는지 왜는 모릅니다. 얘기 안 해줬으니까. 네? 왜는 추정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뭐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도망갔다부터 별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왜에 대해서.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참배 안 해고 어떻게 되느냐. 특이 동향인데 그게 이상 동향이냐 아니냐 인 거죠. 사실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정부가 특이 동향 없다. 김현철 장관이 각종 기술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정부 평가를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참배를 왜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술 안 한 거 같고 어딘가에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정부가 뭐 우리가 뭐 위성으로 내렸다 봤더니 뭐 뭐를 했더니 뭐 어디에서 누굴 만나고 있더라 이렇게 실코콜이 얘기할 수는 없으나 뭉뚱그려서 특이동향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도는 주관의 영역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김영철 노영 그 형 일면에서 썼을 때 단유부 참사를 밀어낸 이유가 무엇인가가 궁금하다라고 그냥 좀 약간 애매하게 제가 질문을 던진 이유가 그런 건데요. 그 기사에 당연히 의도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묵힐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모르는 거고 우리는 알고 원래 이거를 일면 머리로 쓰려고 했는데 단유부에서 한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2천만 가까이 나가거든요. 1년에. 그렇기 때문에 뭐 헝가리 그 단유부강에서 유람선 타다가 관광객이 죽었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내 문제 비슷하게 느껴지는 일들이라 보도 비중이 매우 높은 거예요. 대형 참사 중에서도. 근데 밀어낸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다가 써놓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북한 관련된 보도를 할 때 한국 사회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 동포냐. 응?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러니까 정자 동반자죠. 두 가지 다 하는데 양면적인 건데 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과 세력이 있는 거고 적으로만 규정하는 매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 이른바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죠. 핵 문제라고 하는데 북한의 핵 문제가 북한의 그 참을 수 없는 군사주의 경향과 실패 국가로서의 그 방기와 이런 것 때문인 거냐 아니면 한반도에 해소되지 않고 있는 냉전, 이득적인 탈냉전, 그다음에 북미 적대관계, 북일 적대관계 그런 관계 끊어짐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다른 반영인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조선일보처럼 북한 관련 보도를 하면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거의 신문사를 폭격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쳤냐 이럴 겁니다. 조선일보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취재 기술상 직접 취재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원경 대표께서 오보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다른 매체들이 안 하냐 그러는데 다른 매체가 오보를 할 때 그거를 비판을 하게 될 때는 매우 높은 신뢰 수준으로 내가 취재가 돼 있어요. 내 기사를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취재가 돼야지 다른 매체의 기사가 오보다라고 쓸 수 있어요. 오보다라고 규정하는 건 이건 100% 틀린 거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북한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100% 오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신변 이상설 사망설 때 저 전화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뭐 중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받고 뭐 교수님들한테도 받고 가족들한테도 받고 심지어 회사에 있는 기자 동료들한테도 받았어요. 그 김정은 수술 받았다는데 뭐 중국 왔다는데 사실이냐? 제가 이제 약간 속된 표현으로 개뻥이야. 안 믿어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 확실해.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저기 이런 주식이나 이런 거 관계된 친구들이 확실하냐고 물어보면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 못하지.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 멀쩡히 잘했는지 등도 보고도 아닌데 전화로 취재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는 없으나 내가 취재해 본 바 그리고 내가 믿는 취재원들한테 확인해 본 바 그러니까 지금 것은 다 근거가 없는 소동이다라고 말을 해주지만 확실하냐고 확실하지 않아요.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가 있는 동안 이게 소동이라 그런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좀 더 기다려보자. 곧 나타날 것이다. 네, 곧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고 나서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건 멀쩡한 게 입증이 됐으니까. 뭐 그런 거예요. 질문을 조금 제가 보충해서 좀 다시 하면 이제까지 그 북과 관련된 그런 이제 보도 특히나 이번처럼 그 최고 권위자를 이렇게 사망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비중의 그런 언론이 보도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도를 그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슨 의도였지? 적어도 이제 이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언론사 간의 경쟁에 의해서 이게 폭발한 걸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기사를 CNN 속보 뭐 이러면서 기사 계속 하루 종일 뜰 때 이거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 특히나 이제 미국 말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어떤 특정 세력이나 기관의 그런 무슨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인 그런 보도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애들러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NN의 보도 과정이라는 게 심각한 수준으로 허무합니다. 그래서 의도를 들먹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의도를 얘기하면 이번에도 그런 거 있어요. 한국에서 5위 그 외교관을 지냈던 분이 중국의 유포설을 제기했어요. 중국이 코로나19로 몰려있는 국면에서 북한 뉴스로 그거를 세계 언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게 아니냐라는 제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의도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라는 건 확인되지 않아요. 중국 정부 취재해야 되는데 취재하기 어렵죠. 또 하나는 이게 굴러가는데 굴러가는데 처음에는 사소했는데 CNN을 거쳐서 폭발적으로 커지니까 북한이 역공작에 들어갔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이 역정보를 흘려서 일을 키웠다. 어차피 김정일 위원장 멀쩡하시고 나타날 거니까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랬다는 것도 있으나 역시 그것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오보가 났던 시기가 있어요.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이 시기, 오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북한 관련 오보가 나는 시기와 그것이 없는 시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없는 시기는 남북 관계가 활발할 때예요. 남북의 교류가 활발할 때입니다. 남북의 교류가 활발할 때는 이렇게 보여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남북 당국관계가 끊기고 그러니까 남과 북 사이에 교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처럼 기술적인 이유로 취재가 불가능할 때 의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북한 담당하는 기자들은 1%의 사실과 99%의 추정으로 기사를 쓸 때가 많아요. 뭐 확인이 잘 안 되고. 근데 뭐 쓰라는 거는 진짜 태평양처럼 넓은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추정을 최대한 틀리지 않게 하려고 하면 평소에 노동신문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북한 문헌도 많이 읽어야 되고 역사적으로 북한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정부 고인사들한테는 평소에 얘기 많이 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뭐 모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추정은 그냥 추정으로 하고 틀렸다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는 붕괴론을 신뢰하고 그걸 통해서 국내 정치적 동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탈북자 네트워크가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측면이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이 반복되는 건데 이번 케이스는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김정은 신변 이상설을 부채질하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일까? 뭐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김영 내어들이 질문하신 것은 이제 특히 뭐냐면 CNN은 김정은의 유보가 생기고 북한의 극변 사태가 곧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 보도했거든요. 그게 이제 트럼프를 죽이는 일. 트럼프의 대화 상대는 김정은인데 김정은이 유보가 생기고 그러면 11월 대선 사이에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럼 박스 TV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 트럼프가 재선이 돼야 자기들이 계속 유리한 곳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그런 조그만 사적인 의견을 준 걸 갖고 그냥 일면 탑으로 탑 기사로 한 거는 트럼프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 CNN, ABC, NBC, CBS는 내려뜨리려고 그 다음 박스 TV하고 한 2개 정도의 보수 매체들은 지금 트럼프를 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북 보도, 김정은 사망에 관한 보도라고 하는 게 그런 국내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그만큼 결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이재용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조선일보가 가령 북한을 보도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 내 일종의 정치 공작이에요. 심리적 공작. 그래서 북한을 흔들고 북한에 동요하고 뭐냐면 북한 다른 주민들은 김정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보도가 나갔을 경우에 북한 사회에 동요가 있을 것이고 그 김정은이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진짜 그들이 원하는 북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wishful thinking 그냥 희망적 사고가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 보도라고 하는 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보다 미국이 더 그게 명시적으로 선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외신들의 장단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그 북한을 전공하는 똑똑한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큰 소리를 내밀고 그걸 반론을 쓰고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사실상 대한민국 운명이 그들을 장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우리가 사실상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싫어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얘기도 뇌피셜이 난무하기 때문에 뇌피셜이 공론장을 망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의도에 집중하는 건 상황을 좋은 쪽으로 풀어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뭐 명백히 보이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데요. 이렇게 뭐 질문은 두 분이 거듭 하셨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지 되니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김영철 처형설과 김영철 노역형과 김영철 처형설이 왜 장유부 참사를 뚫고 일면으로 나왔을까? 뭐 굳이 의도를 제가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이에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다고 노역 결혼시켜요? 상식적인 사람이 보기에 뭐 저런 나라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좀 뭐 개화도 사람이 개방적이고, 뭐 정상국가도 지향한다 그러고 뭐 젊은 괜찮다고 그러더니 뭐 지 아버지나 지 할아버지보다 더하면 짙을할 게 없네. 이런 인식을 은연중에 심어주게 되는 거죠. 기사에 그렇게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하노이 회담 때 사전에 이제 스티브 비건과 실무적으로 조율을 했던 실무 책임자예요.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혜성 별똥별처럼 사라진 그 사람 죽여버린 거라고 쓴 거예요. 협상하고 실패했다고 죽여버린 사람은 뭐 저런 나라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김영철 위원장, 부위원장이 살아서 나타난 걸 조선일보가 안 쓰냐? 안 쓰진 않죠. 근데 일면하고 삼면에는 안 쓰죠.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사람들은 오래 생각한 걸 오래 기억할 수밖에 없고 오래 생각한 게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딴 거 자꾸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시풀 싱킹도 있을 수 있고 죽었으면 좋겠다도 있지만 죽었든 말았든 죽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20일 동안 안 나타나. 그리고 뭐 열흘 가까이 보도를 하는데 북한이 이런 방법을 안 해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사람들 저 나라는 도대체 뭐 그런 것도 설명도 안 해주고 뭐 저런 나라가 다 있냐.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보를 해서 뭐 굳이 대차대작부를 만들자면 뭐 정치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말씀을 별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거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런 식의 생각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사회를 어디 가세요? 제가 아까 이제 김영철 노역형 그 보도에 대해서 왜 방송이 보도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 애매할 때 보도 안 하는 건 저도 이해가 가요. 애매할 때는 당연히 보도 안 할 특히 방송이 조선일보가 뭐라고 보도했는데 오보 같아요 이런 보도를 할 일은 없어요. 조선통합뉴스에서. 근데 나타났어. 완전히 나타나서 이제 뭐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구나 보더라도 조선일보 보도와 반대된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아예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내. 사실 이거는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사 조선일보가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아까 조선일보가 뭐 자기네 오보지만 일산면에 보도 안 한다는 것처럼 전혀 보도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SBS도 이날 보도한 게 굉장히 황당했던 게 제목이 수청설 금영철 멀쩡히 다시 등장 위상은 하락이라는 보도는 했어요. 등장했다고. 그런데 여기에 이 보도가 조선일보에 오보가 있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언론의 어떤 책임을 서로 뭉개고 감싸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 사실 저희도 모니터하면서 굉장히 힘든 거는 영락없이 오보 같은데 오보라는 것이 절대 밝혀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뭐 진실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다가 묻어놓고 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밝혀지겠지. 그럼 이거 계속 킵해놓고 있다가 계속 이제 보도를 찾아내고 있다가 뭐가 밝혀지면 이것 봐라 니네가 이렇게 며칠 동안 오보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의혹을 증폭시켰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밝혀지지 않아서 다시 엎어버리는 그런 보고서는 상당히 그런 아이템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모니터하다가 최근에 저희한테 제보 들어왔던 것들 중에서는 그 미 도쿄신문에서 보도했던 여기 연합에서도 이제 보도했어요. 근데 도쿄신문에서 보도했던 건데 뭐 트럼프노 해가지고 북이 뭐 우리가 보낸 귤을 받았을 때 괴뢰가 보낸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거나 그런 식의 내용들이 이렇게 제법 길게 되어있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는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7월 28일에서 7월 30일까지 27건이 보도됐어요.
그리고 YTN에서는 저녁종합뉴스에서도 보도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일면 지면에 게재하고 동아일보 일면, 한국경제 일면에 게재하고 문화일보는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다들 굉장히 열심히 보도했는데 근거는 도쿄신문 하나뿐이었거든요. 도쿄신문에서 보도했다라는 그것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저희가 다 읽어봤는데 통일부에게 최소한 해당 문건에 대한 입장을 물어서 그것을 담은 언론사는 한국일보뿐이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언론사들은 그냥 다 도쿄신문을 근거로 해서 쭉 받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킵해놨는데 밝혀지지 않아요. 끝까지 사실인가 봐요. 근데 저는 사실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최소한의 보도 행태가 도쿄신문이 보도하면 이렇게 다 같이 보도해야 되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물론 나는 근거가 도쿄신문이야 계속 이렇게 묻겠죠. 그런 식의 보도들이 너무 좀 약간 아까 몇 퍼센트가 가짜라고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최소한 국민에게 정상적으로 정보를 줘야죠. 이건 도쿄신문에서만 나오는 보도다. 그리고 통일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일보 정도만이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보도가 너무 없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보도 중에 제일 웃겼던 건 MBN의 아침의 매일경제에서 윤영걸 매경닷컴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김정은 위원장 위독설에 대해서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북한 관련 보도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지르고 겁 많은 사람은 확인하다가 못 씁니다. 옛날에 1986년도에 저 쫄병 기자 때 그때 조선일보에서 김일성 피살해가지고 일명 크게 나서 온 나라가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후에 다시 나타났죠. 이게 다 거짓. 몇 달 후에 나타났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정작 김일성, 김정일 죽고 나서는 한참 후에 아무것도 보도가 안 됐어요. 라고 하면서 용기 있는 사람만이 북한 관련 보도를 쓸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해도 당연히 또 방송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차라리 탈북민들이 나와서 예쁜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북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이런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게 저는 더 나쁘다. 어떻게 보면 탈북민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약간 알아요. 접고 봐요. 아, 저 사람 자기가 북한에서 뭐 김일성을 만나봤겠어, 김정일을 만나봤겠어, 누굴 만나봤겠어. 저거 다 약간 아까 말한 작가가 적어준 것까지는 몰라도 저거 약간 과장된 거야. 먹고 살려고 하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우리나라의 언론인이라는 시사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거보다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가 잘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 떠버리는 거. 그런 보도, 그런 예능이 아닌 시사 토크쇼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떠버리들 그런 보도들이 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차이가 자리를 비워서 제가 차이를 대신하겠습니다. 영무진 교수님 토론자로서 처음에 토론위원 말씀하신 말씀 안 하셨는데 말씀 듣겠습니다. 가짜뉴스 생산의 의도하고 보도의 의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산 의도에 대해서는 뭔가 작전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작전실 가운데 것이 정치, 경제, 군사 다 이것이 단독범일 수 있고 또 공범이 있을 수 있고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경제가 관련해가지고 이런 북한 리스크가 나오면 방산주는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떨어진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이재용 박사님의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주가가 2.89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것을 상당히 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방산주가 아니고 그런 작전실이 입장에서는 들고 그다음에 언론의 보도 이것은 CNN에 이제 이상하게 잘 말씀했는데 CNN이 아시겠지만 특정성, 속도성, 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더라고 결국 내낼 수는 없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누가 가장 손해를 보느냐 이걸 좀 봤을 때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CNN 오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성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런데 폭스와 이 CNN 단순히 이거 오바마 이 트럼프를 둘러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언론사의 싸움
이것이 이제 물론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의도성은 그렇게 길게 못하는 그런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이번 김정은 건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왜 모호한 태도를 취했느냐? 그건 원래 그분의 언행 특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뭔가 지금 이제 판단을 못 내려서 그런 것인지 이런 걸 알 수 없는데 제 추정컨대는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적인 정보와 사적인 정보 사이에서 결단을 못 내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 공적인 정보를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CIA라든지 뭐 국방정보국 이 정보 개통이 잘 됩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정보 개통도 지금 한 번씩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적 정보라는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 비서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성으로 이분들하고 탈북 단체를 하고 지속적인 아마 네트워크 있는 걸로 그냥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턱 이상 없다. 그 다음 지성으로는 99% 이상 있다. 이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상당히 좀 뭔가 혼란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아주 좀 영끌이다. 그 다음 이제 탈북자들 가져다는 이것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언론인과 탈북자들의 공생관계 이렇게 좀 대표가 있는데 이것은 예능으로 봐도 됩니다. 뉴스와 예능은 좀 다르겠지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겨울을 나름 인식하게 된 것이 뭐냐니까 역시 탈북자들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시행에도 마찬가지고 참 거짓 보도가 많구나 이것을 많이 인식한 그것도 우리한테 큰 실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 토론부를 갔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보내는 대북 전단 효과 하나도 없다. 특히 이 전단이 보내고 할 때는 거의 다 뭐 강원도 북경지라든지 개성까지 못 간다. 근데 이렇게 쭉 이러니까 북한 군인들 그걸래 그에 대해서 뭐 생각 안 하게 했더만은 옆에 있는 분이 탈북자였어요. 양 교수님은 그 전단이 아무 효과 없다 그러는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전단을 보고 탈북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가 한 방에 가버렸어. 증거 보이라고 있는 것이. 근데 제가 그분의 그 탈북인데 면접 조사를 제가 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닌데. 아니 고향이 어디에 그 사람 고향?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는 뭐 이렇게 저 해전서대 근방에서 근무를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잠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이제 보안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분은 이런 면접에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있다 생기고 그다음에 아까 경남도청 이 가짜뉴스 아주 뭐랄까 이 천민적인 이런 뭐 표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이거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준 박사님 말씀처럼 진보 정권 남북 간의 대화 교류에 있습니다. 합니다. 설명들이 있더라도 네, 그래서 설명이 있더라도 그것은 대화 와중에 조금 국제의 상의를 합니다. 그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의 대화 교류가 되면 이런 것은 적당히 없어질 거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뭔 기사를 보고 하느라고 지시 좀 하느라고 좀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저게 가짜 뉴스가 아닐까? 북한에 대해서 보도되는 것들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일단 가짜 뉴스라고 의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데일리 NK도 무슨 향산에 있는 진료소에서 김만유 병원 의사와 적십자 병원 의사가 뭘 했는데 거기서 또 무슨 일본에 뭐 어디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뭘 관을 삽입하다가 뭐 8분을 넘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뭘 지혈을 못했대나 뭐 이런.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북한이 굉장히 폐쇄적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우리가 알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자기들은 북한이 폐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그리고 저는
요새 사실은 언론을 소비하는 게 거의 대부분 포털을 통해서 언론을 소비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목만 보이잖아요. 이게 어느 언론사 기사인지 안 보이고, 그럼 결국은 제목을 보고 아 제목이 섹시한데 한번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뉴스 섹시한 거 찾아 들어가다 보면 C모일보, D모일 이런데 자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사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연합뉴스 뭐 이런 거 즐겨찾기 쭉 해놨다가 연합뉴스를 보신다는 거. 한겨레 신문 많이 좋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뉴스의 소비자들이 조금 더 그 많은 이런 뭐랄까 감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기사를 찾아 읽어주시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사실은 좀 급하게 이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그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뭐 어느 정도 그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반도 평화 포럼 이 원래 포럼에 오시면 그 북한 문제, 남북 관계 문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특히 뭐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까 해주신 것처럼 글로벌리 이게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오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게 늦게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데 2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거의 한 분도 자리를 뜨지 않고 저만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